여기 한국인들의 줄 서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줄을 서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밖에 없을 거라며 학을 떼고 마는데요. 현재 한국인들의 질서의식은 전 세계 최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도대체 이 독일 여성이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사이고 독일 미넨 출신입니다. 저는 유럽의 대형 식품회사의 마케팅 전략가로서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중 두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1년 파견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이건 당연히 한국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항상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기술에 능통한 사회였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 정직한 사람들, 혼란과 위험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 속의 한국은 피부 관리가 더 잘 된 것을 제외한다면 틀림없이 아시아의 스위스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동료들은 제 계획을 듣자마자 집단적인 설득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중국인 동료는 뜬금없이 한국은 가난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너무 뜬금없기도 했고 도대체 요즘 한국이 가난하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매우 진지하더군요. 너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좌절하고 말 거야. 한국의 인프라는 너무나도 오래됐어. 또 다른 중국인은 한국 여성들도 돈 많고 잘생긴 중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고 있어. 그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한국은 침몰하는 난파선이라는 사실 말이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외에도 다른 중국인 동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중국 정부 보도자료를 외운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AI, 지하철 기술, 결제 시스템, 사회 안정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예전에 중국이 아니라고. 중국인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그렇게 중국을 찬양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독일 비자 연장을 위해 수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왔죠. 하지만 그들의 반복은 어찌됐든 저에게 큰 세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의 끈질긴 세뇌 전략은 제게 먹혀들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의심 탓에 중국을 선택하고 말았죠. 중국에서의 첫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상하이 외곽의 버스 정류장에서 반쯤 파괴된 고물버스가 조깅을 하려는 흡연자처럼 엄청난 배기와 소음을 내뱉으며 도착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이런 1차 세계대전쯤에야 보일 법한 버스를 보다니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고물버스가 도로 중간에서 그대로 퍼져버리자 다른 중국인 승객들은 놀랄 것도 없다는 듯 일제히 버스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버스기사의 지휘 아래 버스 천장에 올라타 있던 중국인도 내려왔고 다 함께 버스를 밀더군요. 여자인 저도 예외는 없었는지 이들은 새까만 검은 칠을 하고 제게도 내려오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죠. 적어도 버스를 탑승하긴 했잖아요. 다음 날 저는 같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려고 했지만 저는 절대로 버스를 탑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정류장에는 줄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인들은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밀치고 팔꿈치로 옆 사람을 가격했습니다. 옆 사람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그날 아침은 버스를 탑승하지 못해 지각을 하고 말거든요. 저는 한 남자가 줄을 서 있는 다른 남자를 때렸다가 반격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은 난데없이 날아온 발길질에 그대로 뒤로 자빠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대중교통을 탑승하다가 맞아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망 비율은 웬만한 사고사보다도 많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줄을 기다리다가 남의 팔꿈치에 맞아 죽어도 뉴스는커녕 지역 일간지에조차 나오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저를 충격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두가게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다른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저와 앞사람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중하게 서 있었어요. 설마 식당에서도 새치기를 당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중국을 과소평가했거든요. 10분 만에 10명의 새로운 중국인들이 그대로 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뭔가를 보고 있었나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현지 규칙이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있는 중국인에게 번역 앱을 들이밀며 줄을 제대로 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국인의 반응이 가관이더군요. 중국에서는 속은 놈이 잘못이야. 그러니까 너처럼 얼빵해 보이는 놈들만 골라서 새치기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건 오히려 똑똑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중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수싸움은 당연하게 여겨져. 그리고 이러한 두뇌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나니 중국인들의 머리가 좋은 거야.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새치기는 비매너 행위가 아닌 전략 싸움쯤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중국에서는 새치기를 한 쪽과 당한 쪽 모두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치기를 일삼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중국인들의 기괴한 모습에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니 이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몇몇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전화를 하는 척하며 앞줄로 슬쩍 미끄러졌습니다. 고의로 화재 경보를 울린 뒤 사람들이 대피하자 그대로 맨 앞에 서는 중국인도 있었어요. 앞줄로 새치기를 하기 위해 사회 질서까지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으로 가짜줄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악취였어요. 중국인들은 도대체 씻지를 않는 건지 이들에게서 나는 악취는 코를 뚫고 들어가 뇌까지 오염시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악취는 주변의 환경과 맞물리며 더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공원의 나무 근처에서는 중국의 아이들이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중국의 어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환경을 생각한다며 오히려 칭찬을 해주더군요. 지하철에서는 누군가 발톱을 깎고 치우지 않고 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인 동료들에게 속았던 거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중국을 선전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절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재파견을 신청했습니다. 어디든지 좋았어요. 중국에서 탈출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영혼을 팔 준비까지 되었어요. 다행히 인사팀은 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당연히 제가 못 버틸 줄 알았다는 듯 승인하더군요. 아무래도 중국에 왔던 대부분의 직원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하나같이 재파견 요청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제게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동료들이 그렇게나 욕하던 한국말이에요. 중국인들이 한국을 욕하다니 제겐 중국만큼 최악인 곳도 없었는데 그런 곳에서 자라온 중국인들조차 학을 떼는 게 바로 한국이라니 저는 순간적인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의 가능성을 믿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만약 한국도 중국과 비슷한 곳이라면 그냥 회사를 아예 그만두는 편이 나아 보였죠. 그렇게 저는 걱정을 안 한 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실시간 버스 추적 및 대기질 지수,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의 수까지 디지털 정보 패널에 공지해주고 있었거든요.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 정도 편의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해 보여도 전국의 교통망을 파악하는 기술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인프라였거든요.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라던 독일조차 갖추진 못한 기술이었죠. 아, 문명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곧 믿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일에 연루되었고 그대로 그럼 그렇지 하며 한국행을 포기한 채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거든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유쾌한 젊은 커플이 휴대폰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말하더군요.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영화 배우처럼 보이네요. 우쭐하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한 저는 외국인을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한국인들의 친절에 만족감을 느끼며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진을 찍더니 좋은 여행 되라며 제 행운을 빌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몇 분 후가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환전했던 모든 현금도, 카드도, 신분증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공황이 몰려왔어요. 외국인을 환대해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은 소매치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에 그대로 한국을 떠나려고 했어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거친 저는 그야말로 인류애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그때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팔을 두드리더군요. 실례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워 보이네요. 괜찮으신가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수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파악한 그녀가 다음에 한 말은 저를 경악해 만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지갑을 훔친 그들은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시간 안에 찾을 수 있을걸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방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도서관 책을 설명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그녀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수미는 정말로 저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갔거든요. 아니, 경찰서도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동네 파출소였죠. 사무실인지 고급 컨설팅 회사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어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제 지갑을 되찾아 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리고 그곳의 한국인 경찰관은 제게 일어난 일이 별것도 아니라는 듯 어떠한 표정 변화도 없이 시간과 장소, 소매치기 커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물었어요. 저는 모든 대답을 마친 뒤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CCTV 카메라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짓더군요. 아니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모든 범죄는 결국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에서 감히 소매치기를 할 생각을 하다니 아마 범인은 한국인이 아닐 거예요. 저는 기대 없이 기다렸습니다. 독일 경찰은 소매치기 따위의 경범죄는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윽박을 지르죠.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에는 사건을 조사하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게 실망만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한국 경찰은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기는커녕 자꾸만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나 이러한 이해 못할 모습을 보고도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수미는 그저 너무나도 여유만만일 뿐이었어요. 저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어 그저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20분 뒤 저는 이들의 자신감의 이유를 인지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보행량, 인구 패턴, 이전 사건 데이터, 실시간 군중 이동을 교차 분석하는 스마트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AI 시스템은 범죄 발생 고위험 구역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나 ATM 부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등의 불규칙한 행동을 감지하여 인근 순찰대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있었죠. 간단히 말해 한국은 모든 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위치에 하나의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었어요. 그 뒤에는 지능적인 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을 분석하던 경찰관은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이전에 당신이 범죄를 당했던 구역에서 똑같은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범인은 중국인이었죠. 그리고 시스템이 오늘 아침에 패턴을 표시했기에 AI CCTV 시스템은 이미 당신이 소매치기를 당했던 현장을 유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AI CCTV가 당신에게 소매치기를 했던 남녀를 포착하여 얼굴 인식으로 조회한 결과 용의자는 이미 명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붙잡혔던 중국인 소매치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런 미래에서나 볼 법한 기술력이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범죄가 발생한 지 정확히 40분 뒤 제게서 지갑을 훔쳐갔던 커플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왔어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요? 아니, 좋습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전국적인 AI CCTV망이 설치되어 있고 과학적으로 범인들을 포착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지갑을 훔쳐 도주한 이 커플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검거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마치 범죄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일어날 것을 예측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제 의구심은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인근 지하철 게이트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얼굴 움직임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죠. 특정 시간 반경 내에 도난 경보가 발생한다면 자동으로 인근 지역의 AI망이 범인을 특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서 연락을 취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간에 든 쥐를 잡는 격이죠. 그래서 이곳으로 올 줄 알았다는 듯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범인의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해하기를 포기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신 되찾을 수 없습니다. 아예 사건 접수조차 안 되죠. 중국에서는 인구수보다도 많은 CCTV가
온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CCTV들은 죄다 모형이거나 너무 조악한 품질이라 도저히 화질을 분석할 수 없는 픽셀입니다. 이 고물들이 어쩌다 범인을 포착했더라도 중국 경찰들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건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에서 경찰이 인기 직업인 이유인 것이죠. 봉급이 아닌 뇌물로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비웃으며 보란듯이 중국인 범인들을 순식간에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인사 방식대로 고개를 꾸벅 숙이며 수민과 경찰들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뭘 이 정도 가지고 감사 인사냐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호의와 정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감탄을 하는 한편 남의 나라에서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인들의 학을 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수민과 친해지게 됩니다. 저는 며칠 후 수민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에게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 점심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수민이는 제게 홍대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간 홍대에서 저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상당한 인파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충돌하지는 않더군요. 카페에서 음악이 터져나왔지만 그다지 시끄럽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 행동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노점상들이 거리에 늘어서 있었지만 지저분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 한국의 노점상은 워낙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또한 노점상이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인 거리에 쓰레기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야말로 그 주변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치 모든 사람이 대중 에티켓에 대해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홍대 노점상에서 붕어빵과 호떡, 떡볶이 등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원없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미는 그런 저를 보고 아무래도 저는 한식과 잘 맞는 사람 같다며 자신이 잘 아는 한식당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 한국인들은 줄을 서고 있었지만 뭔가 기이한 줄서기 방식이었거든요. 일부는 정류장 근처에 서 있었고 다른 일부는 몇 미터 뒤에 느슨한 줄을 형성했어요. 바로 맞은편의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이한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러한 줄서기 방식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공항버스를 탈 때도 봤고 또 지갑을 되찾은 뒤 수민과 다시 만나기 전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버스를 탈 일이 있으면 꼭 이런 식의 이상한 줄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간 저는 뭔가 한국을 잘 아는 척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고마운 수민이었기에 제가 한국의 줄서기 방식을 잘 아는 척하며 한국에 대한 제 사랑을 보여준다면 수민도 분명히 뿌듯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맨 앞 무리의 맨 뒤에 줄을 섰습니다. 뒤에 있는 무리는 다른 버스의 줄을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버스를 탈 때 늘 이런 식으로 줄을 섰고 그럴 때마다 제게 핀잔을 주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당연했죠. 제가 올바른 줄을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제대로 줄을 서지 않았고 맨 뒷 무리도 저와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는 말 그대로 새치기를 한 셈인데 한국인들이 새치기를 당하고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독일에서는 새치기를 한다면 주먹까지 날아듭니다. 상대방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새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든 아니면 모르고 그랬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독일은 유럽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 개인주의 문화를 가졌고 그래서 남의 사정이야 전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정이 있든 그저 내 권리가 침해받으면 그대로 주먹까지 날아드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제가 올바른 줄서기를 했다고 자신했어요. 아마 수미는 엘리사, 너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벌써 한국의 줄서기 방식을 이해한 거야? 어쩌면 너는 천재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저를 칭찬해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칭찬을 기대하며 뒤를 돌아본 저는 수민이 마치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충격적인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녀가 한국인임에도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잔뜩 우쭐해져서 수민에게 말을 걸었죠. 수민, 너는 한국인임에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구나. 내가 서 있는 그 줄은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야. 그러니 이쪽으로 와. 우리는 맨 앞 무리의 가장 뒤에 줄을 서는 게 맞거든. 하지만 수민은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그런 방식은 대체 어디서 배워온 거야? 너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런 줄서기 방식은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왜냐하면 그건 새치기거든. 한국인들이 이러한 토막줄을 선 이유는 줄을 길게 늘려서 서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자면 앞무리의 사람들이나 뒷무리의 사람들이나 전부 우리가 탈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뒷무리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줄을 서야 해.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당연했죠. 이런 식으로 줄을 한참이나 띄워서 선다면 분명 새치기를 당하기 십상이고 심지어 그녀의 논리대로면 저는 지금껏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서 줄곧 새치기를 했던 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단 한 차례조차 아무도 제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하지만 수미는 여전히 단호했고 제게 농담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잔뜩 기가 죽은 채 그간의 제 경험을 수민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민은 도저히 믿기 힘든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잘 들어 엘리사. 우리는 절대로 새치기를 하지 않아. 한국인들은 나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남의 시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국인들이 내게 주의를 주거나 항의를 하지 않은 까닭은 너는 금발의 백인인 그야말로 딱 봐도 외국인이고 그런 내가 고의로 새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한국인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은 거야. 아마 내가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며 새치기를 한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 너를 이해해주겠지. 고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새치기를 한다면 너는 내가 그렇게나 싫어하던 중국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야. 저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에 숨고 싶었죠. 그렇게 수민의 말을 따라 줄에 맨 뒤 무리로 이동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부끄러웠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뼛속까지 남에 대한 배려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새치기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을 위해 거리를 벌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새치기를 하기 가장 적합한 줄서기 모습을 보고도 절대로 새치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호의를 존중하는 사람들. 중국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뒤통수를 치며 최악의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면 한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버스가 도착했을 때도 한국인들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하는 것처럼 순서를 지키며 천천히 차례를 지키며 움직였습니다. 제가 막 탑승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줄을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아무리 한국이라도 그런 미꾸라지 한 마리쯤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자 수미는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글쎄, 정말로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정상인데 나는 살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무래도 한국은 정상이 아닌 국가인가 봐.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자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누군가가 강요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공유 공간을 존중했기 때문에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법적인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문명화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얼마 후 목적지 정거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민이 이끄는 곳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곳은 바로 한식 뷔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중국에서 얻게 된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제 경험상 뷔페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먹기 위해 젠가타워 같은 접시를 쌓고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 나온 음식 위에 가래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고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뷔페 음식통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는 등 구제할 수 없는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겠죠. 그러나 저는 한국 뷔페에 입장하자마자 완전히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곳 뷔페에는 저희를 안내해주는 직원조차 없었어요. 그저 입구에 키오스크와 QR코드 스캐너만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다계국어를 지원하는 이 똑똑한 키오스크를 통해 2인의 입장료를 결제하고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었죠. 뷔페는 분명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저희는 줄을 설 필요도 없었어요. 티켓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당신은 124번입니다. 예상 대기시간은 11분입니다. 라는 글귀가 제게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그랬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AI 기반 고객 흐름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고객 수, 식당의 평균 테이블 회전율, 과거 피크 데이터를 고려하여
대기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 주었죠. 추측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기계 최적화 추정치였기에 사실상 예상 대기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뜻했어요. 그러자 수미는 다시금 제안해 왔어요. 기다리는 동안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아니, 단지 11분이에요. 한국인들은 줄은 그 누구보다 잘 서면서 도대체 왜 이 짧은 11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시간마저도 아껴서 산책을 가자고 말하는 건가요? 확실히 한국인들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딱 11분 뒤에 뷔페 안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내부는 거의 초현실적이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소음 수준은 대부분의 유럽 도서관보다 낮았습니다. 물론 이곳의 시스템 또한 상상 초월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이곳은 뷔페였지만 스페셜 음료나 주류 등은 추가적인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소주를 주문하려던 저는 직원이 주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할지 몰라 직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자 수미는 제 의도를 파악했다는 듯 제게 싱긋 웃으며 놀라운 말을 해왔거든요. 한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직원에게 주문을 하지 않아. 여기 테이블 위에 작은 태블릿을 스캔하면 화면을 통해 모든 추가 메뉴를 주문할 수 있거든. 심지어 이 태블릿은 20대의 독일 여성인 너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추천까지 제공하고 있어. 결제도 이 태블릿을 통해 하면 되니 너는 직원에게 말을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진보된 국가고 또 얼마나 똑똑한 국가면 이러한 고도로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를 시민들이 전부 이해하고 하나의 인프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독일의 노인들을 보면 이제는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불려야 할 국가는 독일이 아니라 한국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뷔페에서의 식사를 시작했어요. 갈비, 전, 잡채 등 이곳의 한식 뷔페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고 이 음식들과 소주의 궁합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마침내 한 접시를 비우자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든 테이블에는 사용한 접시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존재했는데 제가 안쪽에 있는 별도의 버튼을 누르자 트레이 수거 로봇이 천천히 다가와 저희의 그릇을 수거해 갔거든요. 심지어 이 로봇은 디지털 액정을 통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쟁반의 무게가 무거울 경우 음식을 남겼다는 것을 인지한 로봇이 슬픈 표정을 지었으며 쟁반 무게가 가벼울 경우 남은 음식이 없이 전부 다 먹었다는 뜻이었기에 로봇은 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가장 놀라운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6살쯤 된 어린 소녀가 디저트 테이블 앞에 서 있었어요. 그곳에는 케이크가 단 한 조각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다음 라운드를 기다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른이었고 케이크가 다시 리필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반응은 저를 완전히 까무러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접시 위에 케이크 조각을 올려놓았거든요. 목이 조여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중국에서는 어른들마저 아이의 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비싼 요리를 그대로 손으로 집어 훔쳐가 버립니다. 뒤에 아이가 기다려도 비싼 요리를 쟁반 가득 담아서 뒷사람의 순번이 오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 아이들은 하나 남은 케이크를 양보하는 수준의 높은 수준과 배려심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중국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이가 건넨 케이크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어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 아이의 따뜻한 마음만을 받은 채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다시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지켜보던 수민이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우리는 이렇게 자라. 앞에 있는 것을 취하기 전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지.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야. 한국은 정말로 그런 곳이었어요. 이유 없는 친절과 대가 없는 호의가 공존하는 곳.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 특별한 곳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조용히 뷔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숙소 근처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소음, 혼란, 쓰레기통 등 전통시장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혼란을 예상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게 충분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고 또 자신들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뭐 이런 걸 가지고 놀라냐는 듯 저를 다시금 완전히 경악에 빠뜨릴 뿐이더군요. 한국에서는 전통시장에서조차도 비위생 대신 잘 정리된 가판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키오스크,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가로등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도 전통시장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엉망진창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엉망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단 한국인 상인들은 양심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했습니다. 쇼핑객들은 음식 포장지를 양심껏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인들이 이렇듯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자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경비원도 감시하지 않았고 벌금을 위협하는 시끄러운 안내방송도 없었음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따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독일 출신이라 유럽인들의 이중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양이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교양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턱시도를 빼입고 콧대를 쳐들지만 남몰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 누가 오나 슬쩍 보더니 그대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일삼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투척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읽었던 글이 떠올랐어요. 문명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행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행동하는 방식이죠.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쓰러진 노인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뷔페 트레이에서 오리구이 한 마리를 통째로 담아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의 뒤에는 오리구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아무튼 그 중국인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 조용하고 디지털적이며 사려 깊은 나라인 한국은 중국과 같은 모습을 보려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재현하려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저는 수민과 함께 옥상 카페에 앉아 서울의 네온 스카이라인이 반짝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민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죠. 너는 절대로 내 중국 동료들이 내게 무엇을 말했는지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만약 옆 나라인 프랑스인들이 내 조국인 독일을 욕했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반드시 꼬치꼬치 캐물었을 거야. 참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수민은 그저 자신감 있는 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뻔하지 뭐. 중국인들은 참 이상해. 우리를 동경하는 한편 동시에 열등감에 찌들어 있거든. 중국인들은 분명 한국을 욕하며 터무니없는 거짓사실을 지어냈겠지.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지어내면서까지 말하는지 전부 알고 있어. 그래서 중국인들이 뭐라고 하든 관심이 없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두려워서 그런 걸까? 맞아,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가 세계를 대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한때 가난했던 작은 나라는 가치를 잃지 않고 중요한 모든 면에서 그들을 능가하고 있거든. 기술력이나 경제력,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때 중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요리나 영화까지도 모든 산업에서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그 위대함에 대해 외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국처럼 비판을 검열하거나 통계를 조작하거나 외국 기자들을 위해 가짜 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우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덜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되고 윤리적이며 문명화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공상과학이 아닌 사회. 한국에서는 그저 일상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을 조용하게 뛰어넘은 한국의 모습을 보니 저는 한국은 대체 어디까지 발전을 할 것이며 또 그동안 독일이 주도하던 기술 산업을 어디까지 빼앗아 갈 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공포심이 들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